안녕하세요. 자, 우리 수완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이 수업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원격 수업 이번 주에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조금 선생님이 빨리 진도를 나가서 조금 오늘은 빨리 끝내주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딱 듣고 마지막 형성평가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배울 예정이냐? 우리 오늘은 인도와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25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우리 학습지는 이쪽이죠. 6쪽을 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생각열기를 보면은요. 자, 우리 생각열기는 쌤이 최근에 나온 뉴스 하나를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2019년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우리 왼쪽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자, 한국판 신카스트 제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한국판 신카스트 제도 뭔가 말은 되게 어렵네요. 자, 위에 보면은 규제가 난 부동산 양극화. 라고 하면서 자 밑에 보면은 뭐 15억 이상은 뭐 이렇게 저 좋게 있고 그 아래 뭐 9억에서 15억 뭐 9억이야 무주택자 아주 뭔가 등급이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우리 브라만하고 사제라고 적혀 있고요. 다음 위에는 크샤트리아 귀족 그다음에 바이샤 서민 수드라 노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진을 보고 지금은 과연 여기서 뉴스에서 사용된 카스트 제도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을지 지금 짐작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을 마친 이후에 우리 형성평가 선생님이 이 문제 그대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 뉴스에서 말하는 한국판 신카스트 제도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뭘 배우고 있냐?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명 발음하기 좀 어려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집트 문명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인도 문명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요. 자, 교과서는 계속 25페이지를 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입니다. 자, 인도 문명 보면은 자, 문명의 발생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명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큰 강 유역에서 일어났다. 자, 우리 인도 문명도 마찬가지 어느 강? 인더스강 상류에서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유적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하라파 유적과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이 우리 당시 인더스 문명의, 즉 인도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런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인도 문명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 두 대표의 유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살펴보면 우리 벽돌로 지은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여러분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가보면은 뭐가 남아있냐? 당시 지어졌던 주택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수시설, 우리 냄새나는 하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는 이러한 아주 도시적인 성격을 잘 띄고 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대중목욕탕. 이런 것도 보면은 얼마나 도시가 계획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곡물 창고 같은 것도 여러분들 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의 계획도시적 특징이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살펴보면 우리 메소포타미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인도 문명 특징 두 번째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교역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인도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지도가 잘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냐? 우리 학습지 위로 올라가서 우리 앞장을 보면 학습지 4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습지 4쪽에 아주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지도 4쪽을 보면은 우리 이쪽에 인도 문명이 지금 발생한 지역,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다는 거, 위치한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요. 자, 우리 방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도 활발히 교류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치 보면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아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인도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우리 6쪽 계속 인도 문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그림 문자를 사용했었다. 우리 문명의 특징, 공통점이었었죠. 자, 문자를 사용했다 했는데 우리 그림 문자를 사용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인도 문명의 문자는 해석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은요. 우리 밑에 보충학습 자료에 선생님이 인도 문명의 그림 문자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면은 뭐 이상한 동물도 그려져 있고 글씨도 그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글자의 해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도 문명은 이렇게 인더스강 지역에서 발생했었는데 중요한 변화를 한번 겪게 됩니다. 자,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이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곳으로 인더스강 유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오게 되는데요. 이 외부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우리 인도 문명 지역으로 이동을 해오게 됩니다. 자, 원래 아리아인은 그러면 어디 살았었냐? 바로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던 아리아인들이 우리 인도 문명이 발생한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결국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교과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 25페이지 우리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죠. 자, 지금 원래 이곳에는 인도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1500년경 우리 빨간색 화살표가 처음 나오죠. 자, 중앙아시아, 당시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였었는데 우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무슨 민족? 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우리 인더스강 지역으로 이동을 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강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다음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 우리 겐지스강, 우리 여기 이쪽에 있죠.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인도는 아리아인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 문명이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 변화를 겪었던 이유가 바로 아리아인이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명의 발생지의 공통점은 뭐였죠? 청동기를 사용했다 했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은 청동기가 부러져 버려요. 철기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리아인들은 철기를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었겠어요? 철제 농기구도 만들고 철제 무기도 만들었겠죠. 자, 이를 통해서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인도 지역은 어느 민족이 지배하는 지역이 되냐? 아리아인이 지배하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아인이 인도 지역을 지배하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생각열기에서 나왔듯이 너무나도 인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도, 카스트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별표 하나를 치도록 할게요. 자, 카스트제입니다. 인도 말로는 바르나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자, 이 카스트제는 아리아인이 원래 인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무슨 제?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우리 신분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카스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옆에 선생님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우리 아까 생각열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총 카스트 제도는 4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상층으로 브라만 신분이 존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는 신분이 있었고, 그 다음 바이샤, 수드라라는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자, 브라만의 역할은 뭐였냐?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 브라만 계급이 가장 최상층에 위치했었고요. 자, 그 다음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은 왕족과 귀족들이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신분제는 왕족이나 귀족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카스트제는 아니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제사 담당,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상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샤는 일반 평민들이었고요. 뭐 농업을 하거나 상업을 했었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층민으로서 수드라라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수드라라는 계급은 우리 정복당한 민족들을 우리 보통 다 수드라로 하층민을 대우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카스트 제도가 이어서 카스트 제도에 영향을 끼쳤던 우리 아리아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바로 이름이 브라만교입니다. 자, 아리아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였었는데요. 자, 우리 브라만교는 어떠한 종교냐? 우리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신. 우리 자연현상, 뭐 태양이나 뭐 물이나 불 같은 게 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만? 브라만만이 유일하게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이러한 브라만교를 다 믿다 보니까 이 제사를 유일하게 지낼 수 있는 브라만들 당연히 특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브라만교를 통해서도 이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만이라는 제사를 지내는 계급이 최상층 계급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브라만교에도 경전, 우리 뭐 지금 크리스트교의 성경이랄지 이런 경전이 있었는데요. 이 경전의 이름이 바로 베다라고 있습니다. 자연신에 대한 찬양과 뭐 제사의식을 정리했다는 뭐 책인데요. 브라만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보충학습 자료로 뭐 카스트의 소임에서 당시 카스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잘 나타낸 읽기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도 문명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속해서. 자, 중국 문명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하냐? 우리 항상 지금 문명의 발생지의 특징 뭐였죠? 큰 강 유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바로 황허강 유역과 창장강 유역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창장강은 지금 현재 양쯔강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강인데요. 정식 명칭은 창장강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창장강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더 많이, 더 주요하게 발생한 지역은 바로 황허강 유역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황허강 유역이다라고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허강 유역에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갔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중국 문명은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중국 문명의 첫 번째 국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인데요. 다른 말로 응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상나라 한번 살펴볼게요. 성립은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성장을 했다. 우리 황허강,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황허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거다. 자, 특징을 보면은요, 청동으로 무기와 재사용 도구를 제작했다. 우리 뭐 문명의 공통점이라고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청동을 사용한다. 그 이외에도 뭐 태음력, 우리 음력을 사용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예요. 정치. 왕이 정치와 제사를 주관했다. 자,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결정을 했다. 우리 여러분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요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상나라 때는 어떻게 했다? 점쳤어요. 우리 점친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웃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을 쳤을 때 썼던 문자가 뭐가 있었냐? 바로 당시 중국 최초의 문자인 갑골 문자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에 상해 왕들이 점을 친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키워요 있죠. 자, 우리 점 치는 방법이에요. 우리 점 치는 방법. 자, 갑골 문자라고 했었죠. 우리 갑골이라는 게 뭐냐? 우리 거북이의 배딱지나 동물의 뼈를 우리는 갑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 칠 때 어떻게 점을 치냐면 갑골에 일단 구멍을 파요. 이렇게 구멍을 열심히 팝니다. 자, 그래서 이 구멍을 불로 지집니다. 불로 막 지져가지고 이제는 불로 지지면 그 구멍이 틈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벌어진 금이간 모양으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간 모양을 누가 이제 판단을 하느냐? 왕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왕이 판단을 해서 우리 국가에 큰일이 생겼으니까 이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치를 행한 게 바로 우리 상나라의 정치 형태였다. 자, 그래서 이 점친 내용을 이 갑골에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오른쪽에 다양한 한자들이 우리 지금 현재 한자로 발전한 문자가 이 갑골 문자인데요. 이 갑골 문자가 이러한 갑골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국가는 주나라입니다. 자, 주나라는 성립을 어떻게 됐었냐? 우리 상나라, 원래 있었던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어느 강유역? 황허강 유역을 차지했었던 나라입니다. 상나라에 이어서 발생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주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봉건제를 시행했다. 우리 상나라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갑골 문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나라에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건 봉건제를 시행했다입니다. 자, 우리 봉건제는 도대체 그럼 뭐냐? 우리 봉건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봉건제는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통치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하여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보면은요. 우리 당시에 왕이 국가를 세웠는데 왕이 스스로 왕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이 동그란 지역밖에 없었어요. 나라는 땅덩이는 큰데 전부 다 왕이 직접 다스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왕이 있는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통치를 했지만 나머지 지역들, 우리 주나라의 나머지 지역들은 왕의 이제 친척들, 이제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뭐 형제나 아니면 친척들을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자,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통치를 하였고요. 자,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뭘로 봉해요? 제후라는 것으로 봉하여 통치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 수도 부근은 왕이 통치했고, 자, 종이 치네요. 자,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통치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그럼 누가 통치를 했다? 우리 제후가 통치를 한 거다. 우리 이 제후들은 누구다? 바로 뭐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왕족이나 아니면은 공신들이 주로 제후들이었다. 그래서 이쪽도 제후, 이쪽도 제후, 저쪽도 제후 하면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제후들한테 다스리게 했다는 게 바로 봉건제였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후들은 땅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걸 왕에게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후의 역할은 뭐였냐?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다음에 그 지역 특산물이 있으면은 아 우리 왕님 우리 지역 특산물 이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서 특산물을 진상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군대도 파병을 하면서 왕에게 조력자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건제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처음엔 좋아요. 우리 주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내가 왕이 됐어. 그러면은 내 형한테도 이 땅 주고 내 동생한테도 이 땅 주고 내 사촌 친한 사촌 동생한테도 이 땅 주고 내 삼촌한테도 이 땅 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우리 주나라라는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들 뭐 사촌 동생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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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렇게 멀리 멀리 멀리까지 가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삼촌이었는데 이제는 삼촌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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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돼요. 그래서 점점 혈연 관계가 약화돼 가면서 이제는 이 주나라 왕실, 이 왕이 다스리는 권위가 점점점 약화되게 되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나라 이제 외부에서 우리 외부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 이제 서융이라는 유목민족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유목민족의 침입으로써 우리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이 조금 위태롭다고 판단을 해서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어디로? 나급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나급 현재 머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 수도를 바꾼다. 우리 지금 역사 배우면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수도를 바꾼다는 뭐라고 말하냐? 천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도를 옮긴다 해서 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때를 서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수도가 원래 동쪽에 있었던 호경이 서쪽에 있었던 나급으로 옮겼다 해서 우리 동주에서 서주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주나라는 유지가 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나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중국 문명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보충학습 자료를 보면은요, 선생님이 설명한 봉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왕을 최정점으로 해서 왕이 제후들한테 뭐를 준다 했죠? 땅을 준다 했죠. 자, 대신에 제후들은 이제 세금과 군대를 왕에게 바치고요. 자, 이 제후들도 이제 밑에 다스리는 피지배층이 존재했었다. 관리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주나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 4대 문명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원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형성평가 꼭 마지막에 풀도록 하고요. 그 시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형성평가까지 풀고 다음 등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